저는 태어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순반란이라고 명명된 이 처참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고희가 넘도록 이 사건에 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가려진 진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순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 사건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여순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순은 민중의 항쟁입니다. 단군의 개국 이래 국가가 자국민에게 부과한 폭력의 최대치에 민중이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혼의 분출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의거를 이승만 정권으로 대변된 일제 식민지 미 군정의 지속태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민중을 학살하였습니다. 8월 15일 날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쌍시옷에 지읒됐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네? 일본에 빌어먹어가지고 일본에 아부하고 일본하고 협잡해서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싹 사라졌다. 지읒됐다. 이제 망했다. 네? 우리 망했다. 지읒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거나 관공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거나 모든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모든 데서 포스트를 차지했던 사람들인데 8월 16일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관공서가 8월 16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싹 비었어. 그야말로 독립은 벼락같이 왔는데 우리는 주체 세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운형 선생은 건준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건준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1945년 8월 16일부터 길거리에는 누가 깔렸겠어요? 그동안 일제시대 때 쭉 서대문 형무선 이런 데 갇혔던 민족 지도자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뜻이 있는 지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우리가 이러고 이 공백 기간을 이러고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인민위원회라 불렀어요. 이 인민위원회가 전국에 금방 145개가 인민위원회랑 만들어지는데 중앙에서는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거로 결성해서 선포합니다. 왜? 바로 사흘 후에는 존 하지가 미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배를 타고 착착착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걔들이 9월 9일인가 오는데 9월 6일 날 인민공화국을 결성해요. 자, 여기서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을 했고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결성되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빨갱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빨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빨갱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 없었어요. 그것은 여순 항쟁 이후로 생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민 그러면 좀 빨갱이 말 웃기지 마세요. 중국의 모든 고전에 깔린 말이 인민입니다. 인민. 맹자가 말하길 제후에 다스리는 자의 보배는 세 개가 있으니 하나는 토지요, 하나는 인민이요, 하나는 정사라.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말은 우리 재래적으로 조선 왕조 때부터
계속 쓰였던 말이고, 인민공화국을 지향한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이 상황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뭐냐면 모든 생각이나 우리 느낌이 여순 이후에 형성된 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조작된 우리 언어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에? 그 시대에 여러분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결성이 돼서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현명한 민족이냐면은 8.15라는 이러한 이게 왔을 때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조직이 돼서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945년에 곧바로 여수에도 여수인민위원회라는 게 결성되죠. 당연하죠. 그 아주 뜻 있는 지사들이 결성을 했고, 인민위원회는 상당히 인민들의 진정한 보수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이 들어오죠. 미군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미군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한민당 사람들이, 한국민주당. 그 당시. 그래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하지한테 한 얘기가, 이미 당신들이 이미 한 달이 늦었어. 그런데 한국은 지금 완벽하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다 결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미 군정을 하기가 어렵소. 그런데 당신들이 가서 군정을 하려면 무조건 인민위원회 새끼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재미난 것은 스탈린과 이 미국의 입장이 너무도 대조된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스탈린은 너희들이 가면은 그 인민위원회를 절대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소비에트의 체제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항일 투쟁을 해온 지사들이 움직여 나가는 새로운 기구들을 지원해라.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원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정은 들어와서 그냥 이 남한의 인민위원회를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느 곳이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 제주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제1교포들의 대부분이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제주도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을 제일 많이 들락거렸어요. 뭐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가서 직접, 그 당시로 보면 그게 본토인데, 이 식민지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돈을 벌어도, 광산 노동을 해도 거기 가면 이제 규슈 그런데 탄광에 가서 일하면 돈을 더 버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동안에, 거기도 뭐냐면 탄광 조직이라는 건 일본도 당시 좌익들의 세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부 가서 의식화 운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해방 후 전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개화된 소셜리스트가 가장 많았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자그만치 6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일본에서 유입돼요. 6만 명이. 그런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8월 15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인민위원회를 결성하는데, 거기 인민위원회는 이쪽 육지하고 다르지. 섬 전체가 완벽한 지휘체계 안에 엄청 조직적으로 순식간에 오가나이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군정이 배를 타고 와? 웃기지만 니들을 왜 세하냐? 왜 니들이 와서, 우리는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이 강점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주적인 자치를 하고 우리 자주의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판에 왜 니들이 오냐? 미국 놈들이 도대체 뭐냐? 그것도 일본에서 운동권이 있었던 사람은 반미 사상이 또 강하거든. 그렇지.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미국을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엄청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1947년까지도 전혀 접수가 안 됐고 1942년이 지나도 전혀 접수가 안 됐고 3.1절 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는데 김화병이 애를 얻고 있는 여자를 하여튼 이 말발굽으로 치었다고. 그러니까는 민중들이 그래가지고 항거를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 보초 쓰고 있던 놈이 발포를 해버렸어요. 그 어린애를 얻고 있던 여자가 죽었고 그러면서 6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소위 모든 비극의 출발입니다. 지금 이 모든 비극이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데모를 막 하게 되니까 미 군정은 그냥 가혹하게 제주 인민들을 짓밟는 거죠. 제주도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제주도가 전라도와 독립된 도였습니까? 그게 원래 전라도의 일부죠. 그래서 제주군이에요. 미 군정이 들어와서 그거를 독립된 도로 만들고 도지사가 생겼고 최초의 도지사도 박경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나중에 뭐 저 국무총리 서울이까지 한 박충훈이 형 되는 사람인데 그 박경훈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압될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 뭐 이범석이라든가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경무국장을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박살내라. 근데 그 박살내는 방식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서북청년단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는 바로 46년부터 토지개혁에 바로 들어갑니다. 땅은 농민들의 것. 그래가지고 몰수 무상 분배해서 46년에 이미 전 국가 가호당 한 평균 15마지기 정도의 땅이 다 돌아갔어요. 김일성 대학이 언제 세워진 줄 아세요? 김일성 대학이 벌써 1946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노동법을 8시간 노동제를 만들고 그리고 남녀 평등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해산하고 해산하면 뭐 5개월 휴가 주고 이런 모든 거를 사실은 1945년부터 48년 막 50년까지 북한의 한 4, 5년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그렇게 건강한 무시무시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행복했기만 했겠어요? 땅 뺏기는 사람 좋겠어 나쁘겠어? 지주 세력들 생각해 보겠어요. 오정보 이상이면 무조건 다 반동으로 몰렸는데 그때는 재미난 게 뭐냐면은 6.25 전까지만 해도 38선이 터져 있었어요. 거놓긴 횟수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못 살, 나 이게 공산주의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놈들이 내 조상으로서 내려온 이 강탈하는 놈들, 이 나쁜 놈들 하는 놈들은 가라. 그러니까 남한은 거의 여기서 쓸려 내려오는 인구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 한 300만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지주가 많고 이 부자들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다 서북 지역이에요. 평양, 평안 남북도, 황해도. 근데 이쪽 지역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텃밭이요. 평양신학교에서 거기가 완전히 기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영락교회예요. 북에서 내려왔으면 북에서 내려와도 뭐 어디 가서 한국에서 뭐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북쪽에서 내가 김일성 대학교 4학년까지 댕겼는데 학적부 그때 뛰어갖고 왔겠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서북청년단에 가서 얘는 3학년까지 댕긴 애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면 여기서 서울대학교 3학년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단체로서 한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맹목적인 반공에 그냥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증오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서북청년단에서 깡패들이 제주도 간 게 아니에요. 전부 뭐냐면 한 며칠 훈련만 받으면 바로 경관 경위를 주고 경찰 군인 다 계급장을 줘가지고 군복을 다 입혀가지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월급을 안 줘. 서북청년단은 월급이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가서 마음대로 학살하고 마음대로 뜯어먹어라. 그러니까 이 서북청년단이 1947년 3월 1월 이후에 급파되기 시작하는데 가혹하게 그냥 인민들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구연대의 김익렬 중령이라는 분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 제주도가 지금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인민위원회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인민위원회하고 우리가 교섭을 해서 이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이들을 평화적으로 우리가 진압을 해야지 우리가 토벌을 할 사람들은 이 토벌이라는 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948년 4월 3일에 아주 못 참은 의혈 청년들이 한 350명들이 모여서 무장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서 12개를 습격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4.3이라 그래요. 제주 4.3. 그러니까 4.3이라는 건 1년 동안 학살을 당하다가 못 참다 못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948년 4월 3일 이후로부터 양상은 아주 극악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무장 투쟁을 선언했으니까. 왜냐면 우리 더 이상 이건 뭐 아니 막 그냥 죽이니까 막 칼로 죽이고 대창으로 찔러주고 총 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바다에다가 수장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군대를 맡고 있던 구연대의 그 가장 대장격인 김익렬이가 이렇게는 될 수가 이거 해결될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김달삼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그 무장 봉기의 대장하고 만나가지고 담판을 줘요. 김달삼한테 너희들 신원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안전을 다 약속할 테니까 무장을 점차적으로 해제해라.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 군정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주도는 우리 군사 기지로서 중요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섬이지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싹 쓸려 죽여도 우리는 섬만 뺏으면 된다. 그러니까
김익렬 중령을 좌천을 시켜요. 이분이 어디로 오셨냐? 바로 신월동에 있는 14연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익렬 중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인 인물 아니에요? 예, 제주도를 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연대로 왔는데 그 김익렬의 후임으로 간 놈이 서북 청년단을 그냥 끌고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5,000명을 학살해요. 한 달 만에 5,000명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거? 그 지랄하는 거를 진경 중령이라는 놈이 취임사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이게 취임사예요. 그런데 이 문상길 중위가 그를 암살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거기서 법정 최후 진술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이야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이야 전원도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나는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이때 문상길 중위의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게 있어요. 22살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나 문상길은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군대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휘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염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되는 건 여순 우리가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이 사태가 반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로 가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이들이 그 지식이 있었고 그 당시 신문도 없고 그 라디오도 없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제주 4.3은 억울한 게 뭐냐면 몰랐어요.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어요. 제주 4.3보다 여순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순은 이것은 우리 역사의 메인스트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주도는 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절되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 4.3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4.3은 지금
뭐 해원이 되고 뭐 그 누구야 그 노무현 대통령도 가서 사죄하고 막 근데 여기 여수는 지금 대통령이 와서 사죄했어요? 어? 지금 아무 여기는 모르잖아요. 왜? 근데 이 사실은 여순 문제가 제주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발단은 여순 문제의 시작은 제주도 인민위원회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미군정의 그 무지, 포악한 이 무지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들이 김행렬 중령이 여기로 온 것이 대략 5월 말이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48년. 이분이 우선 부하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수 이 14연대라고 하는 것은 48년 5월 4일 날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14연대라는 것도 딱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생성 중이에요. 이 14연대는 광주의 4연대의 일개 대대를 뽑아다가 여기다 놓고 나머지는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14연대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생성 중이었고 향토 군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청년들을. 그러면 14연대의 사람들은 기본이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이거를 반란이라고 했어요? 반란이라고 그런다면은 뒤집는 거죠. 반란이라고 반. 뒤집는 난동이라 이거 아니야. 난. 그러면 반란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는 정권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없애려면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요? 수도를 점령해야 돼요. 수도를 점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반이 시스테마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군사력이 있어야 반란이죠. 그런데 우리 여순 이 14연대의 경우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군대 내의 항명인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14연대는 항명한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짓을 안 한 것뿐이죠. 정당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것은 항명도 안 해요. 사실은 그 여러분 벽보를 자세히 분석을 하면 뭐냐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벌이라는 건 뭐예요? 진압이 아니에요. 토벌은 자국민을 가서 무조건 죽여라. 이건 국가가 군인들에게 내려야 될 명령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토벌인데 우리는 여기 항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부한다죠. 그 이 사람들이 인민을 죽여?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기껏해봐야 항거의 수단으로 쓴 게 뭐예요? 입산에 빨리 지리산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거기서 몰려 산 거예요. 몇 년을.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순 이 반란이라고 규정한 이 사건으로 최소한 지금 제주도는 7년 7개월이에요. 그 한라산 금종령이 풀린 것이 54년이고 54년 9월이고 우리 여기서는 뭐 지리산 입상 금지가 풀린 게 55년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한 데서 보면 나는 대강 이렇게 봐. 제주도는 7년 7개월 동안에 고생을 한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이 희생이 제주도는 3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학살된 여기 여순 동부 지역의 중심에서 학살된 것이 대략 15,000명은 돼요. 자, 내가 민중항쟁이라고 한 것은 군인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어떤 항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순간 전 민중이 호응한 겁니다. 근데 그 제일 이 처음에 40명들이 항거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 아주 구체적인 힘은 이들이 우리가 혁명하자 그래가지고 2,000명이 자 갑시다 이럴 리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경찰과의 대립이 너무 극심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뭐냐면은 전국이 인민위원회로 조직되니까 이 인민위원회를 쳐부수기 위해서 미 군정이 동원한 게 뭐죠? 친일 경찰에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가지고 처음에 미 군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이라고 하는 데는 해방 후에 이 경찰은 친일 세력들의 소굴이었어요. 이 군대 속에서는 오히려 경찰보다는 양심 세력이 더 많았다 그 말이요. 그 당시. 그런데 예를 들면 그 47년에 그 한 해 전에 영암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암의 경찰서에 있던 놈이 광주 사연대 사람이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족치고 구금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아는 이 광주 사연대가 300명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영암에서 시가전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경찰은 하나도 또 재판 과정에서 다치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중형을 받아요. 군인들만 수십 명이. 근데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최근에 지금 이 10월 19일 이전에 9월 말인가 10월 초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구례에서 경찰 한 놈이 뭐 이발소에 와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한 9명인가 이 14연대 군인들이 구례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갔는데 그냥 술 취하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발사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사람을 때렸어요. 만나기만 하면. 우리 옆에도 경찰서가 파출소가 있는데 하루 종일 사람 맞는 소리 들려요. 아니 경찰서라는 데는 하루 종일 때려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그랬는데 왜 그렇게 때리냐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 새끼하고 싸운 거지. 그래가지고 또 14연대 사람들을 9명을 모조리 잡아다가 구타를 하고 감옥에다 경찰서 유치장에 넣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는데 19일 날 이제 뭐냐면은 가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전라남도의 경찰들을 우리가 싹쓸이한다. 경찰들을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는 거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동포를 죽일 수 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 그때 붙었던 벽보에 삐라를 한번 보세요. 이게 벽보가 다 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의거를 하고 나온 말이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 상잔 결사 반대. 2. 미국 즉시 철퇴. 그리고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미군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평화적인 노력을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한 사흘 만에 진압이 됐고, 이 여수는 7일, 8일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수가 이 7일 동안 엄청 이 육해 공군이 우리나라 지금 이 역사상 그렇게 이 군대가 출동이 돼가지고 이 여수를 불바다로 만든 이런 참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냐. 사실은 군인 14연대는 여수에 거의 없었어요. 7일 후에 누가 여기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측에서는 이 군대들은 여수 점령을 쉽게 못했어요. 왜요? 여수에 인민들이 끝까지 항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토벌대로 나온 군인들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여기 14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향토연대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경찰만 하고 교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토벌하러 오는 군대는 뭐예요? 전 국민, 이 여수에 살고 있는 전 시민이 토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함락하고 난 후에 다들 공설운동장에 모여라. 지들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이라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저 8월 15일 날 이게 제헌국회가 만들어져서 했다고 해도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법령도 없어요. 근데 일제시대 관성에 의해서 지들 마음대로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오면서 삐라 뿌리고 뭐 하면서 니들 집에 남아있으면 계엄에 의해서 싸그리 죽인다. 전 시민이 5개 순천은 북국민학교에 모이고 전 시민이 다 나온 거죠. 한 명도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손가락치기. 손가락총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총.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역자 색출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부역이라는 거를 말이에요. 내가 고전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부역이라는 거를 이걸로 알았다고. 나는 이 부역, 이게 뭐야? 부역. 저부터 관공서의 일을 끌려가서 해주는 거를 이 부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부역이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역이 아니, 이건 조선시대 말이고, 여러분들 부역자 색출할 때 부역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반역에 붙은 새끼들, 반역에 추종한 새끼들, 그게 부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부역자라는 말 끔찍하게 들었을 텐데, 부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 공산당 뭐 지하에서 일했다는 게 아니고 반란을 도모한 새끼들이다, 그거예요. 전 국민을 반란으로 몰고 전 국민을
이 반란의 주동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우파에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는데, 뭐 총을 들어서 교전한 자는 물론, 총을 들었던 자, 총을 들었던 자국이 있는 자, 손가락에 기름때가 묻으면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 이승만의 포고문이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부역자 놈들을 어린애까지 다 색출해라. 어린애까지 다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손가락 총하는데 저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 하면 그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순간에 즉결. 네?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즉결이고. 근데 뭐 찌까다비를 신은 놈. 찌까다비라는 게 이게 일본 버선같이 생겨. 여기 버선처럼 이렇게 생겨. 밑에는 고무창을 댔거든요. 그게 여기 천일화학인가 그 당시 있어가지고 거기서 흰 고무신을 신은 놈. 왜냐하면 흰 고무신이라든가 찌까다비라는 거를 그 7일 동안에 다 논아줬거든요. 인민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신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손가락 중 대상이지. 그 남자들 이 사진 보면 다 우통을 벗고 있어요. 난 그거 왜 그랬나 그래요. 반스만 입고 있어. 겉에 군복 같은 거 쉽게 내던지서 바꿔 입을 수 있지만 속 반스는 함부로 못 갈아입는다는 거야. 반스가 되게 이렇게 봐가지고 군용이면 죽이는 거죠. 이 새끼 군인이라.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반스만 벗겨놨어요. 반스만 입혀놨어요. 왜? 반스가 기준이야. 군용 반스면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인 것이 한 11,000명에 이르러요. 인류 사상,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이러한 폭행은 없었어요. 일제시대도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국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하는 유례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되면서 거기서 신화가 생겼죠. 뭐냐면 전라도는 빨갱이. 전라도 사람은 무조건 그 뒤로 해방정국에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암암리 전라도 빨갱이.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걸로 몰린 사람이 김대중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가 이런 것으로 흘러온 거예요. 에? 안 그렇습니까? (2021년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순 항쟁 이후 73년 만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상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추앙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친일파 뉴라이트 작자들이 대거 진상규명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임명된 후 올바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